1993년 12월 23일 주요 일간지들의 일면 토업 기사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정치나 사회 분야의 기사를 제치고 문화 관련 백제 대향로 출토 기사가 일면 머릿 기사를 차지한 것이다. 최초로 발견된 백제 시대의 대형 향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4월,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박물관 역사상 최초로 한 가지 유물만으로 열린 전시회였다. 12일 동안 찾아온 관람객은 6만 8천여 명. 백제 대향로가 남긴 또 하나의 기록이다. 백제 대향로는 과연 어떤 유물일까? 향로의 어떤 점이 그토록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 백제 대향로의 발견은 해방 이후 고고학 최대 성과다. 이 향로의 발견으로 백제의 역사를 다시 써야만 한다. 이것은 향로가 출토된 직후 백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이 백제 대향로는 신문의 제1면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또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가지 유물만으로 특별 전시회를 열게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실물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백제 대향로입니다. 아마 금빛으로 아주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은 출토될 당시의 원형 모습 그대로 이 복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데군데 이 금도금이 벗겨진 이 구릿빛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제 대향로는 크게 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용이 꿈틀거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부분까지가 밑받침입니다. 그리고 마치 연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몸체를 만들었습니다. 향을 담아두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뚜껑, 그리고 꼭대기에는 새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뭔가 빈틈없이 아주 빼곡하게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쪽을 한번 좀 자세히 보시죠. 여기에 폭포수가 있고 이 계곡물에서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채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머리를 감고 있군요. 또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한 사람이 개를 데리고 이 산길을 산책하는 모습이 있군요. 또 이 아래쪽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연못가 그 바위턱에 아주 한가하게 그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것은 향로를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알아보기 쉽도록 이 향로에 있는 그 그림을 선으로만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를 통해서 조선시대 생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향로를 통해서도 1300년 전에 그 백제인들의 생활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향로가 출토된 직후에 백제 역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향로를 만든 솜씨도 대단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1300년 전에 백제인들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오늘 우리는 1300년 동안의 긴 잠에서 깨어나 호련히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백제 대향로를 통해서 1300년 전의 백제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백제 대향로의 발견은 기적에 비유된다. 13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유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진품의 촬영은 극히 제한돼 있다. 우리는 진품 대신 복제품을 촬영하기로 했다. 비록 복제품이지만 진품의 본을 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세한 선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닮은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향로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식이 조성돼 있다. 육안으로는 일일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우리는 특수 카메라를 이용했다. 이 카메라는 촬영 대상의 1mm 앞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작은 문양도 영상에 담을 수 있다. 향이 피어오르는 뚜껑 부분을 근접 촬영한 것이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등장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윗부분 세 장씩 바로 아래에서 5명의 악사가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악기의 모습은 물론 악사의 표정까지 정교하게 묘사돼 있다. 뚜껑 부분은 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완만한 능선 안쪽에 여러 개의 선을 두르고 그 사이에는 빗금을 새겼다. 실제로 산을 보는 것처럼 부피를 느끼게 한다. 그러한 그 산악 형태가 대개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지만 고구려 백화에도 보이고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그 둥글둥글한 삼산형의 이런 형식 봉우리 산봉우리를 보이는 것이 백제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고 우리 그 산천을 표현한 이런 새로운 양식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로에는 사람도 등장한다. 산과 산 사이 또는 계곡 사이를 한가로이 오가면서 돌을 닦는 선인들의 모습이다. 실제 생활을 묘사하기도 했다. 최초로 발견된 백제시대의 기마 인물상은 산과 계곡을 달리면서 짐승을 사냥하고 있다. 기마 인물상이 사냥했음직한 호랑이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있다. 또 계곡 사이로 도망치듯 고개만 내민 멧돼지도 보인다. 특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땅에 살지 않은 동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원숭이와 코끼리가 등장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 백제 성황 때 겸익이라고 하는 승려가 백기를 이용해서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성황 때 백제는 동남북, 지금의 캄보디아하고 교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백제는 동남아시아 지역하고 활발한 어떤 교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그 맥락에서 이 코끼리의 그 존재를 우리가 상기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 토기에 보면은 코끼리 장식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백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일본 후지노키 고분에서 출토된 마한구에 보면 또 코끼리가 투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도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만 되겠고 이것은 백제인들이 실제 체험했고 보았던 그러한 그 세계관 속에서 이 남방동물인 코끼리의 존재가 가지는 의미를 새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향로는 백제인들이 살고 싶어 했던 이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곳은 사람과 동물은 물론 자연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땅 위의 세상이다. 뚜껑과 분리되는 아랫부분은 향이 담기는 몸체에 해당한다.
끝부분을 맵시 있게 살짝 치켜 올려서 막 피어오르는 연꽃잎의 생동감을 표현했고 꽃잎 위와 사이사이에는 짐승들을 새겼다. 몸체에는 주로 물과 관련된 짐승이 등장하는 점이 뚜껑과 다르다. 향로에 표현된 조화로운 세상은 한 마리의 용이 꿈틀거리는 몸짓으로 떠받들고 있다. 용은 4발 중에 3개는 바닥을 딛고 있고 나머지 앞발 1개는 치켜든 형태로 표현했다. 한쪽 발을 유난히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용이 이제 받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이 좀 더 크거나 받침이 좀 더 이렇게 커서 위에 저희 몸체를 받치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제의 미술은 균형과 조화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이 상당히 역동적으로 올라가면서 그 용의 힘이 또 아주 부스럽게 굴곡져 올라간 그 힘이 능히 받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앞발을 탁 들고 있으니까 그 힘이 더 가해지고. 앞발을 치켜들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자. 균형이 흩어져 불안해 보인다. 백제인들은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도 치밀하게 계산했던 것이다. 복잡하게 만든 용받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린 것이다. 용의 몸체와 4발을 둥근 형태로 배열해서 균형을 잡았다. 발과 발 사이에는 6잎의 연꽃을 새겨 넣었다. 백제 장인의 재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머지 공간은 구름으로 채웠다. 받침의 기능과 비상하는 용의 힘찬 모습을 더해주는 장식이다. 실제로 그 용이라든지 또는 그 위에 연화문하고 복례산 그리고 그 봉황을 보시면은 그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냥 숨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동적으로 그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 그 생명력과 생동감을 지니고 있다. 백제 대향로, 그것은 단순한 향로가 아니다. 사비시대 백제의 문화 역량이 한데 모여서 빚어낸 또 하나의 세계다. 백제인들이 향로 위에 빚어놓은 산과 계곡, 그리고 상상의 동물들과 신선들을 만나본 느낌이 어떠십니까? 마치 화폭 위에 그려놓은 것처럼 생생하지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묘사한 그림들은 이 화폭 위가 아니고 쇠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이 백제인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화려하고 이 특별한 작품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이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 정교하게 이 등장물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마치 단단한 쇠를 떡주무르듯이 아주 자유자재로 다룬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산봉우리를 칼로 깎고 또 이런 끝부분을 이렇게 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출된 이런 것들은 그 조각을 따로 밖에서 만들어 갖고 이 몸체에 갖다가 붙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향로의 재료가 청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청동은 너무나 단단해서 오리거나 펴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법으로 이 향로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백제 장인들의 솜씨를 한번 느껴보시죠. (1993년에) 출토된 백제 대향로는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그만큼 많은 수수께끼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는 박물관의 특별 허가를 얻어 미공개 자료를 최초로 입수할 수 있었다. 발굴 출토 직후 향로에 최초로 공개되는 엑선 분석 사진은 향로를 만드는 방법을 엿보게 해준다. 향로에서는 용받침과 몸체, 뚜껑과 새 장식 등 두 군데의 연결 부분을 제외하고는 단 한 군데도 이어붙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74개의 산봉우리와 18명의 사람, 100가지가 넘는 등장물들은 주물법을 이용해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밀랍형의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석고나 부드러운 진흙물을 부어서 형틀을 만들어서 내지 않으면은 저렇게 정교한 문양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향로를 주물로 제작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의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엑선 사진을 분석해보면 당시의 주물 기법을 추정할 수 있다. 정교하고 섬세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벽한 형태의 틀이 필요했을 것이다. 향로는 밀랍을 이용한 실랍 주조법으로 만들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먼저 밀랍 틀을 만들어 안쪽에 칼집을 내고 다시 뒤집어서 손으로 밀어 올리면 산 모양이 나타난다. 그런 다음 따로 만들어둔 장식을 붙이고 주물토를 입힌다. 그리고 용기에 담아 가열하면 밀랍은 녹아내리고 주물토 사이에 빈 공간이 남아 거푸집이 완성된다. 그런데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온도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스가 생기고 매끈한 형태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백제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열 방식을 이용했다. 기포가 생기는 그 이유는 거푸집과 그 샘물의 그 온도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푸집을 미리 한 800도에서 900도씨 이상 가열을 한 다음에 용해된 샘물을 붓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그러한 제품이 생산되고요. 아마도 백제 시대 때에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로를 만들었던 백제 시대인 7세기 무렵에 합금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는 중국이었다. 그 당시 구리의 주석을 혼합하는 기술은 최첨단의 기술이다. 보전과학실 팀은 향로 안쪽에 붙어있는 주물동을 떼어내 합금의 재질을 분석했다. 시료에 구리가 있어서 향로의 주성분은 구리와 주석으로 밝혀졌다. 백제인들도 당시 최첨단의 합금 기술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아연 성분이 검출됐다. 아연 성분이 아주 미량이지만 나오는데 학계에서는 논쟁이 붙었습니다. 자연이 생긴 거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금속공학을 하는 분들은. 왜 아연을 쓰느냐. 동시에 아연을 엮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엮느냐 하니까 틀에 부어 엮기 전에 바로 그 직전에 아연을 넣어야지만 그 틀에 세세한 것까지 주물에 그 금속물이 녹혀 들어가면서 섬세한 문양을 재현이 됩니다. 향로에 표현된 산의 능선은 마치 손으로 빚은 것처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고 있다. 아연 성분이 첨가되면서 부드러운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교한 문양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향로의 표면에는
10에서 20 마이크론 정도의 일정한 두께로 정교하게 금도금이 돼 있다. 당시의 도금 기법은 수은 아말감법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곱게 갈아낸 금가루를 수은과 섞는다. 이를 가열해서 녹이면 금과 수은의 혼합물이 된다. 혼합물을 한지에 넣고 짜면 남아있는 수은은 빠져나오고 반죽 형태로 남는데 이것을 청동의 표면에 손으로 직접 골고루 바른다. 마지막으로 약한 불을 가하면 수은 성분은 증발하고 금만 남아서 영롱한 빛을 띠게 된다. 이것이 백제 대향로가 1300년 동안 땅에 묻혔으면서도 완벽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백제인의 뛰어난 금속 공예 기술은 이 향로가 발견되면서부터 알게 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입니다. 15세기 초 조선시대 금속 활자는 그 글자체가 아름답기로 더 유명한데 아연을 섞어서 부드러운 성질이 생겼기 때문에 쇠로 만들어 쓰면서도 손으로 쓴 것처럼 아름다운 글자체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1000년이나 앞선 그 백제 장인들이 아연을 섞어서 부드러운 곡선을 연출했다는 것은 더욱더 놀랄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향로 위에 그려져 있는 이 화려한 그림들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제작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향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백제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백제인의 미의식이나 또는 뛰어난 과학기술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비시대 백제 역사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향로 안에 어떤 역사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이 향로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밝혀내는 일. 그것은 향로에 담긴 역사를 풀어내는 실마리가 되는 것입니다.